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쯤에 미국에서 선거가 시작이 되고요. 미국에는 0시에 시작해서 8일 0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내일 오후 2시쯤에 선거가 끝나고 내일 아마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되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내일 오후 늦게쯤에는 이제 대선의 승패가 윤곽이 완전히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힐러리가 많이 이긴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현재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법지서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심지어 마지막에는 FBI까지도 힐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조를 했습니다. 한때 1.3%까지 줄어들었던 전체적인 전국 지지율에서 힐러리는 다시 마지막에 2.9%까지 앞섰다. 그런데 그 통계를 내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억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7개만 평균을 낸다든지 5개만 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LA타임즈는 여전히 5% 이기고 있고 IBD-TIPP는 마지막에 트럼프가 1% 앞섰다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에서 2, 3, 4까지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조사들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적인 외관상의 양상은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확률적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보느냐. 저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을 75%, 힐러리가 이길 확률을 25%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관상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왜 당신은 그걸 내서 부정을 하느냐. 왜 외관상의 이 지지율을 제가 무시하는가 하면요. 미국은 주별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더 나오고도 선거에서 진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투표 숫자는 전국 지지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격전지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소개한 부분에 보면 격전지에서 플로리다는 힐러리가 1% 앞섰다. 펜실바니아는 힐러리가 2.4% 앞섰다. 오하이오는 트럼프가 2.8% 앞섰다. 미시간은 힐러리가 4.7% 앞섰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1.5% 앞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조사에서는 플로리다에서도 트럼프가 이긴 게 있고 펜실바니아에서도 거의 비슷해진 게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 3%, 3, 4%까지 붙어 있는 데는 결론을 깨보면 어디로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플로리다가 쿠바계 이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히스패닉이 많아서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보지만은 실제로 최근에 많은 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요즘 적진까지 하루에 5개 주를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왜 적진을 도냐? 이길 만한 데만 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저께 경합주도 아닌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공항에서 유세를 했는데 수천 명이 나왔다는데요. 이 미네소타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공화당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은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엉뚱한 데서 시간을 보내느냐 의아했지만은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자기가 옳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요, 보통 경선을 할 때는 전국을 다 도는데 본선이 딱 7월달에 해서 하면 거의 상대방의 지역에는 안 가고요. 딱 경합지 10개 안팎에만 집중적으로 다니는데 이 대선 마지막에 황금 같은 시간에 트럼프가 공화당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미네소타에 들러서 유세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저께 마지막으로 찾은 버지니아는 그러니까 6일날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선거인단이 13명이 걸려있는데 최근에 힐러리가 4%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접전지였다가 나중에는 힐러리 주로 분류되어서 조용하던 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에서 또 격차가 좁아지면서 버지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가서 집중적인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트럼프의 숨은 지지표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버지니아주 리저버그에 오후 9시 반에 트럼프 유세장에 기자가 가보니까요. 7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갔는데 차가 얼마나 몰렸는지 유세장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유세장애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차를 세우고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심을 벗어나서 교외 지역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숲길을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걸었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걷더라는 겁니다. 유세장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섰는지 끝이 안 보였고 한밤중에 담요까지 두르고 유세를 보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이긴다고 나오고 있지만 다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혹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막판에 무슨 출구조사에 히스패닉 표가 많다. 그 출구조사표 세봤습니까? 힐러리가 출구조사에서 앞섰다? 안 세본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막판에 FBI가 힐러리 죄 없다고 했다? 그게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면적인 역전성을 예상하는 부분은 이렇게 승리를 트럼프가 장담하고 있는 것은 한밤중에 기어이 유세 한번 들어보겠다고 찾아오는, 요즘 한국에도 이런 거 없고요. 유럽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만 지금 이런 정치 붐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열정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가 많아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유권자의 64%가 자기 대통령은 미국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다. 이번 선거로 국가 자긍심이 줄었다. 유권자가 희망이 아닌 공포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요. 100개 신문사 가운데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은 2개밖에 없고 57개는 힐러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불공정한 일입니까? 지금 미국에는 유권자의 끼리의 싸움, 이제 본선 투표날, 개표 분쟁, 또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판이 시빌워라고 내전판이 될까봐 비상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날까봐, 또 총을 가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칠까봐,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선거 개표 시스템이 마비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CNBC 경제방송의 진 크레이머 정치 분석가는요, 여론조사가 힐러리로 기울고 있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주도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는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세우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원하고 그렇게 갈 거다. 이런 부분 속에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멕시코 관련주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갖다가 실제 내다보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5개 주를 돌면서 유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세 마지막 날 5개의 주를 도는 유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힐러리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내일 투표를 통해서 정의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부당한 조작된 정치 시스템을 이번에 내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여러분은 노예처럼 살 거라고 트럼프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그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지금 상황은 보면 아직은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인디애나 켄터키에서 현장 투표 일부를 개봉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많이 논다. 트럼프가 한 6대4, 7대3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그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켄터키나 인디애나는 트럼프가 이기기로 돼 있는 주고,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도 켄터키에는 트럼프가 29.5%, 인디애나는 19% 이겼고, 이 두 지역은 원래 트럼프 쪽의 텃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지역에 개봉된 표는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어제 투표한 표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그 대선에서 이전의 대선과 매우 다른 것은 총 사전 투표, 그러니까 어제 11월 3일 투표일 이전에 투표된 표가 1억 28만 7천 명이고 현장에서 미리 가가지고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어제가 아니라 미리 며칠 전에 한 사람이 3,645만 명.
우편으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6,384만 명. 이 둘을 합쳐서 1억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붙을 때 몇 명이 투표했냐? 1억 3,6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2016년에 74%가 사전투표로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 숫자하고 합치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딱 9개 주 정도만 보면 됩니다. 원래 스윙 스테이트,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차가 크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 그 중에서 3개는 러스트 벨트라 불리우고 3개는 썬 벨트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썬 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애리조나 이 6개만 보면 되고요. 이전에는 확실한 공화당의 텃밭으로 넘어간 곳인데 새로운 스윙 스테이트가 된 지역이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오하이오는 러스트 벨트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봐야 되고요. 텍사스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등에서 유입된 이런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히스패닉 인구도 늘어나면서 텍사스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부시 가문의 텃밭인데 이 부시 가문이 트럼프가 사라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이 3개가 스윙 스테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간에 트럼프에 마치 목숨 걸어가지고 한국의 대선 날뛰듯이 날뛰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성을 상실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전체 여론을 집계해내는 한국의 언론들이 잘 인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최종적인 전국 지지율 격차는 7.2%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최종 힐러리의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당시 트럼프보다 3.2%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바이든이 2배 더 벌려놓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왜곡되어서 지난번같이 충격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그때 전국 단위로 힐러리가 3.2% 앞섰는데 표를 깨니까 전국 단위로는 2.1% 앞섰습니다. 300만 표를 더 득표하고 근소하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주에서 아주 근소하게 다 힐러리가 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0.8% 이겼고 미시간에서 0.2, 펜실바니아에서 0.7, 다 1% 미만으로 원래는 힐러리가 앞서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위스콘신에서는 힐러리가 6.5 앞서고 미시간에서는 3.4, 펜실바니아에서는 1.9가 앞선다 했는데 다 1% 미만 차이로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자,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4% 앞선다 했는데 표를 깨니까 3.5% 앞섰고요.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0.2% 앞선다 했는데 표를 깨니까 1.2% 앞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1.0이 앞선다 했는데 표를 깨니까 3.7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정도의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이 1.8%,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0.2% 앞선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펜실바니아에서는 바이든이 2.6%, 미시간에서는 5.1%, 위스콘신에서는 6.7%,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이 0.9%.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본다면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6개 중에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차이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나머지 선벨트 3곳하고 펜실바니아는 그래도 한번 깨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펜실바니아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러스트벨트를 다 섞어내서 사실상 승부는 끝났다.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현재 미국의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우세해서 결국 이길 걸로 보는 주가 216, 트럼프가 우세해서 결국 이길 걸로 보는 주가 125, 그리고 경합이 197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전망이고, CNN은 트럼프가 163, 바이든이 279라고 합니다. 270이 되면 과반수가 넘겨서 당수입니다. 그런데 CNN은 경합주를 빼게도 이미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보고요. 270 토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으로 가면 이긴다라는 거죠. 272윈이라는 이 사이트에는 트럼프가 163 똑같습니다. CNN과 바이든이 290.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는 트럼프가 125, 바이든이 290. 그리고 538은 트럼프가 125, 바이든이 319. 크리스털 볼은 트럼프가 217. 여기는 아예 경합을 없애버리고 양쪽으로 나눴습니다. 바이든이 321. 인사이드 일렉션스에는 트럼프가 125, 바이든이 350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클리어 폴리틱 빼고는 다 바이든이 사실상 270석을 넘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주가 다시 경합주가 되어서 경합주가 10개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트럼프의 텃밭이던 조지아,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 4개 주가 이 조지아하고 텍사스는 남부에 속하는 주고 아이오와하고 오하이오는 러스트벨트 근처에 있는 주들인데 두 개 그러니까 선벨트에 2개, 러스트벨트에 2개씩 4개가 경합지역으로 왔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매우 기분 나쁜 일이죠. 아마 이 4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뺏겨도 트럼프가 원래 자기 표로 계산했던 부분인데 이기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텍사스가 굉장히 큰 주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주마다 인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텍사스는 선거인단이 38명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도 16명이 배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계속 요 근래 한 30년간 공화당이 이기던 지역이고 부시 가문의 그 아지트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연히 텍사스에서 2016년은 9%로 이겼는데 올해는 바이든이 여기서 현재 1.2%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깨봐야 알겠지만 텍사스만 넘어갔다 하면 그거는 이제 선거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주니까요. 조지아에서도 트럼프가 0.2% 앞서지만은 지금 여론조사상에 별 의미가 없이 둘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런 부분에 이 2개 주에 굉장히 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하고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8, 9%로 이긴 지역들인데 지금은 바이든에게 1.4%만 앞서고 있어서 여기도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와 개표 부분에서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빨리 하는데 늦게 하는데 또 심지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투표의 완료가 될 때까지 방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시에서 2시 넘어가는 사이에 트럼프가 될 것이 거의 이 가닥이 잡혀가는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현재 한 2%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42%를 개봉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하이오에서 42%를 개봉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를 많이 앞서가는 이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대선은 바이든이 이미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트럼프를 미워하지만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선거 결과를 판단하는 데조차 이성을 상실하고 결론을 내린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정권과 북한 정권이 조용히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척 하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4년간 보여준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 추정으로는 트럼프 낙선이 좀 유력하다. 그래서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트럼프 유리한 중서부 이렇게 지역을 까니까 트럼프가 42대 30으로 앞서고 있다 이러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결과는 트럼프의 텃밭이나 이길 거라고 예상되었던 주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저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거기서도 바이든이 좀 많이 앞서고 있고 오하이오에서도 앞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10%를 앞서고 있어요. 바이든이요. 그러니까 오하이오가 경합주인데 10%를 앞서고 펜실바니아에서는 현재 이거 뭐 초반에 별 의미가 없다지만 18%를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합지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대선이 끝났다. 심지어 텍사스에서조차도 상당히 개표가 됐는데 바이든이 5% 앞서고 있어요. 선거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은 제가 볼 때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굉장히 빠르게 민주당 내부를 수습해서 뭐 별도의 경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상 벌써 민주당의 주지사 그리고 상하원 의원 다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주지사는 거의 전원 지지를 확보했고요. 상하원도 거의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해 가고 있고 여론조사상의 대의원들의 의향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경선 방식이 아닌 그냥 인기투표 형태로 민주당 후보를 굳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해리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2% 트럼프에게 지고 있댔는데 미국 시간으로 22일, 23일 날 조사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입소스가 한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42대 42로 트럼프를 앞서는 게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로이터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면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난주에 있었던 나흘간이나 열렸던 밀워키의 이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컨벤션 효과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해리스 출발로 거의 소멸돼 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반면에 민주당은 해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게 맞다는. 자, 그러면 이 대목에 있어서 한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요? 최근에 많은 한국 언론들이 마치 객관적으로 중계하듯이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또 많은 교민들이 해리스가 흑인 인도계고 여성이다라는 부분으로 비하하는 듯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이는데요. 나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해리스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절에 NSC 보좌관을 하다가 잘린 맥마스터 있죠. 그 맥마스터 후임으로 볼턴이 왔죠. 맥마스터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재점화할 거다. 트럼프 당선 시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핵무기를 많이 없앨 거니까 몇 개만 우리가 안보용으로 갖고 있게 해달라고 제안할 거라는 거죠. 자, 맥마스터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 투자나 방위비 분담이 유럽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고 여기서 지금 한일이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옮기면 실제로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서너 배 더 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제 트럼프의 김정은과 잘 지냈다라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하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국가와 개인적인 사이는 엄연히 갈라서 봐야 된다고 짐짓 트럼프하고 조금 건조한 모양을 보였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마스터 말대로 트럼프가 북한의 일부 핵 폐기와 ICBM 폐기 군축 조건으로 핵의 부분적인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군 철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청난 업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소했다라고 미국의 선전에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는 사활적인 문제다. 미군이 없는 남한이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가져올 안보, 경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대선을
마치 유럽에서 미국에 누가 되는가를 그냥 건조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약간 트럼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한국인들, 적어도 한국 언론 그리고 교민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고 해리스고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객관적인 국익에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안 되려면 해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점점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일부 숙골들 같은 시각이나 또 숙골 보수나 숙골 좌파적 시각에서 보면 해리스가 못마땅하겠죠. 대북 정책에도 바이든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해리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만 59세 64년생인 해리스와 78세인 트럼프 간의 고령 리스크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제기했던 고령 리스크가 전부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사에서 무소속 후보 케네디까지 포함해서 다자 가상 대결에서도 해리스 42, 오히려 트럼프는 38이 나왔어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8%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갖다가 트럼프가 제안해서 전화 통화를 오래 했다라고 보고, 자, 케네디는 물러나는 조건으로 백악관 내에 요직을 받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는 아직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한 사람이 지금 전 폭스 뉴스 앵커 터커 칼슨이에요.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앵커로 유명하지요. 터커 칼슨이 트럼프의 전화번호를 케네디에게 줬어요. 케네디가 트럼프와 전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해서 내각의 자리, 즉 의료 보건 분야를 케네디가 희망했다는 거예요. 아마 차기 대권 주자로 가려면 케네디는 의료 보건 분야가 가장 대중들에게 업적이 크게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18개월 동안 나에게 접촉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지요.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까지 다자 대결에서 5에서 15%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근데 케네디가 바이든 지지율만 잠식한 게 아니라 색깔이 어떤 거는 좀 우측이고 어떤 건 좌측이고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도 잠식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가, 또 하루에 후원금이 1120억이 신기록이 기록될 만큼의 부유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 부자들의 지원, 그리고 흑인단체, 환경단체, 할리우드 이런 쪽에서도 지지가 쏠리고 있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56%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정신적으로 예리하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해리스의 남편이 한국에도 온 적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월가 자본이 유대인인 해리스 남편 쪽으로 통해서 쏠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은 8월 1일까지 화상 투표를 진행을 하고 후보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바이든 사퇴 이후 형식적인 새 후보 선출 규칙을 내서 30일까지 자격 갖춘 후보가 출마하면 이틀간 화상으로 7월 31일, 8월 1일 투표해서 후보를 선출해서 공식화해서 다음 8월 달 19일입니까? 전당대회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국은 좀 죽다가 그래도 숨을 조금 돌릴 여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요. 미국 백인들이 가진 편견을 가지고 이 대선을 남일 보듯이 볼 게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이 대선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